이 사회에 쓸모없는 욕심 많은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죽여서 금품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한 100명 정도를 도와주고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숭고한 행위가 아닐까? 이런 라스콜니코프의 생각은 과연 정당화됐을까요? 네, 죄와 벌. 진짜 유명한 제목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청소년용으로 간추려진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두께의 책으로 완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죄와 벌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차지할 텐데 4대 장편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백치와 악령도 같이 수록이 된 어마어마한 두께의 4대 장편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4대 장편을 완역하신 김정아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한정판이고요. 가격은 절대 싸 보이지 않죠?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명품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한정판이 나왔을 때 돈을 별로 아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책도 마치 럭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정판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저는 평생을 두고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완독을 했었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간추린 청소년 버전을 읽었을 때는 그 여주인공인 소냐의 진짜 직업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몸을 파는 여자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이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인상을 남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두꺼운 벽돌 책과 함께, 이 벽돌을 넘어서 거의 흉기죠. 근데 이 책과 함께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큰 산에 등산을 시작하는 입구에라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간추려지지 않은 그 원문을 번역한 걸 제대로 읽어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라는 이 두 거장의 이름들에 매혹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생 때 그런 교양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교양 수업 중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이런 인문학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는 제 전공 수업 듣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그래서 그 수업에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관심만 있었을 뿐이지 그 두꺼운 책을 실제로 읽고 수업을 듣지는 않았던 거죠.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할 여리는 없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원문을 읽게 됐네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나 봐요. 시간이 흘러서 저를 먼저 톨스토이에 입문시켜준 사람이 바로 박웅현 작가님이었어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톨스토이 대표작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그 후로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란 작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둘 중에서 뭘 먼저 읽어야 될까? 그때 저한테 이제 박웅현 작가님이 죄와 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죄와 벌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이번에 같이 읽었거든요. 거의 3주에 걸쳐서 두 작품을 다 읽어보니까 지금의 저에게는 죄와 벌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상대적으로 덜 어렵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더 짧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지금의 제 감성에 와닿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입문을 시작했다면 아마 제대로 시작도 못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길이 면에서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죄와 벌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더 깊어져서 훨씬 어려웠어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쓴 작품이라서 깊이가 훨씬 깊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내용을 살짝 얘기해 드리면
아주 방탕한 아빠와 아주 방탕한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똑같은 여자를 두고, 똑같은 젊은 여자를 두고 경쟁을 해요. 근데 그 경쟁이 좀 많이 추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이게 뭐야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다시 읽어본다면 그때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거대한 사대 입구에 데려다준 죄와 벌, 이 책은 제가 끝까지 읽어서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읽자마자 바로 또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좀 이상한 소설이에요. 보통 이런 범죄를 다룬 책이나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나면은 그거를 또다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줄거리를 안다는 게 책의 매력을 전혀 반감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심하고 여러분들께 그 줄거리를 좀 적절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벌에 나오는 키워드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동기를 알 수 없는 살인.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요, 소설의 초반부에 살인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범죄 현장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계획 범죄였거든요. 23살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노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집안을 샅샅이 좀 둘러보는, 미리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파악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흉기로 쓴 그 도끼를 어디서 마련을 했는지, 그 도끼를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범죄 당일에 어떤 우발적인 변수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노파의 집이 4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1층, 2층, 아래층에서 계속 방문자들이 올라오는 일들이 생겨요. 4층에서 이제 거의 다 내려갔는데 누가 이제 올라오려고 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4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는 도중에 2, 3층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도 하고, 2, 3층에 또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리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이 소설의 초반부는 일종의 범죄 스릴러? 추리소설 장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묘사를 해놓은 부분들이 이어지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범죄 이후예요. 분명히 금품을 노린 살인사건이 맞거든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라스콜니코프도 나중에 지인들에게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범죄 이후에 이 훔친 금품들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훔친 물건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그냥 어디에 뭐 묻어두고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럴 거면 왜 살인을 저지른 거지? 그 살인의 동기가 도대체 뭐였을까? 평범한 대학생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그 심리를 파헤쳐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윈 삐쩍 마른 앞말에 대한 꿈이에요. 저는 그 라스콜니코프의 이 꿈이 책을 덮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꿈에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서 아주 비쩍 마른 앞말을 사람들이 마차에 묶어 놓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마차에 막 올라타요. 야, 다 타!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막 무겁고 뚱뚱한 사람들까지 다 그 마차에 태워요. 이 비실한 앞말이 혼자 끌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채찍을 휘둘러요. 빨리 움직이라고. 그래서 이 뼈 마른 앞말은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막 발을 굴러보지만 마차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야, 이런 말이 무슨 마차를 끌어, 막 이러면서 더 화가 나서 채찍을 막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다가
그래도 앞말이 끌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누가 쇠막대를 가져와서 그 앞말을 막 후려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그 어린 라스콜니코프가 실제로 목격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라스콜니코프가 막 울면서 그 말한테 달려가서 막 그 말을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두른 사람을 향해서 막 주먹을 쥐고 달려가는데 아빠에 의해서 끌려 나가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다 그 앞말을 비웃고 아니면 뭐 때리거나 구경만 하는데, 어린 라스콜니코프만 그 앞말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함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꿈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도 그렇게 동정심을 많이 가지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술집에서 처음 만난 아저씨한테도 연민을 느끼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냥 줘버리고요. 누가 봐도 MBTI F인 거예요.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근데 그런 사람이 살인마가 된 거죠. 그것도 2명을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세 번째 키워드는 살인자와 매춘부의 만남이에요. 단어들만 들었을 땐 어떤가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뉴스 기사 제목으로 봤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살인자와 매춘부가 맞다면 최악으로 끔찍한 조합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살인자는 맞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있는 돈 다 탈탈 털어서 줘버리고요. 그리고 매춘부는 맞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누구보다 숭고하고 고결해요. 이 소설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이런 모순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스로를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소중하게 아끼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하나뿐인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파멸시켰다고 할까요?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죠. 결국 라스콜니코프는 소냐라는 여인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기도 특이해요. 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나 이끌림이 아닌 인류애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이 소냐라는 여인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소냐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통 앞에 절을 한 거야. 그렇다면 이 작품은 살인자를 따뜻한 사람으로 그림으로써 그 범죄를 미화하고 정당화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변증법 대신 삶입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죠. 이 소설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라스콜니코프에게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다. 정말 처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문장인데요. 근데 이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다 아우르는 듯한 문장이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라스콜니코프는 오직 생각, 관념, 이론, 이성, 변증법 이런 거에 사로잡힌 대학생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현실, 삶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관짝 같은 좁은 방에 누워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끊임없이 구상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히키코모리,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영웅으로 추앙되지 않나? 예를 들면 나폴레옹. 수많은 정복전쟁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나폴레옹 때문에 죽어나간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영웅이니까.
특별한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단 한 명만 죽여도 살인마가 되지만 영웅은 그렇지가 않고 이 법의 경계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라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나폴레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과연 그 선을 넘어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비범한 사람이 맞는지. 이 사회에는 정말 벌레 같은, 이라고 비유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스콜니코프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에 정말 머릿니, 이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금품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한 100명 정도를 도와주고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숭고한 행위가 아닐까? 이 사회에 쓸모없는 욕심 많은 그런 노인 한 명 정도는 내가 죽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이런 라스콜니코프의 생각은 과연 정당화됐을까요? 스스로를 그렇게 확신시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라스콜니코프는 이 범죄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거는 어떤 새로운 인물의 등장 때문이기도 한데요. 라스콜니코프의 분신 같은, 나를 묘하게 기분 나쁘게 닮아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설 초반부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고 지나쳤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다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하면 잘 눈여겨보시면서 따라가 보시길 바라요. 이 사람은 처음엔 그냥 악인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일단 유부남인데 뻔뻔하게 이 라스콜니코프의 아름다운 여동생한테 찝쩍거린 그런 유형의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라스콜니코프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다 도와주거든요.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기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결과가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라스콜니코프가 이론 대신, 관념 대신 살아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간접적으로 이끄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이야기와 소재들을 떠올리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찾아봤더니 그의 실제 경험과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하기 힘든 너무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28살에 어떤 혁명을 추구하는 모임에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살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눈을 가리고 총살을 당할 뻔한 그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갑자기 황제의 특사로 감형이 돼요. 그래서 사형 대신 중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베리아에서.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사건 이후에 4대 장편, 죄와 벌, 백치, 악령, 크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걸 순차적으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위인들의 찬사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 유명한 니체는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심리학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인슈타인은 도스토옙스키는 그 어느 과학자보다, 심지어 위대한 가우스보다도 더 많은 걸 나에게 주었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도스토옙스키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이런 그 나라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 번쯤 천천히 이 러시아의 우랄 산맥을 한번 올라가 본다는 느낌으로 도스토옙스키에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4대 장편 완역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신 김정아 박사님, 김정아 번역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님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갈아 넣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4대 장편 완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번역가 김정아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도 선생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